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gRPC 서비스에서 RESTful API 지원하기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성원이고요. 잠시 후 올라오실 황호성님과 함께 에드테크 컴퍼니 버즈빌에서 리워디드 에드 플랫폼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가져온 주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설명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왜 gRPC를 쓰게 되었는지, 왜 그리고 gRPC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RESTful API를 지원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려면 일단 광고 생태계에서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광고 생태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광고주랑 사용자 그냥 연결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용자 앞에 굉장히 많은 퍼블리셔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직접 광고를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미디어 에이전시나 아니면 애드옵스들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광고가 많이 있을 때도 적절한 광고를 적절한 시기에 사용자에게 보내주려면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도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때 서드파티 DMP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가져오기도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애드 네트워크나 아니면 애드 익스체인지를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지면에 우리 광고를 내보내거나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광고를 우리 지면에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리워디드 애드 플랫폼으로서 리워드를 활용해서 사용자의 광고 참여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리워드도 지급해줘야 되죠. 그거에 따른 CS도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통계치를 광고주에게 전달해 줘야 되고 정산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는 것들, 에드테크를 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건 거의 필수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gRPC냐? 광고 생태계가 이렇게 복잡한데도 빠르게 해야 되는 거 역시 그 요구 사항 중에 있습니다. 뭐 생각해 보면 페이지가 떴는데 광고가 한 2초 뒤에 떴다. 아무도 안 눌러 보겠죠. 게다가 저희가 애드 익스체인지까지 가게 되면 이 모든 과정이 100ms 안에 끝나야만 광고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퍼포먼스로서 gRPC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점이 있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면서 각 서비스들이 어떤 API, 어떤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가 를 관장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데피니션 랭귀지 레지스트리가 필요했어요. 이 IDL 레지스트리를 어떤 걸 써야 되나라고 고민하던 중에 gRPC를 사용하게 되면 이 이점까지도 자동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gRPC를 선택하게 됐는데 근데 왜 여전히 RESTful JSON API를 지원해야만 했는가?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B2B가 주된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미 제공하던 API를 사용하던 퍼블리셔들, 파트너들이 있겠죠. 그 파트너사들을 다 gRPC로 오기에는 일단 gRPC 이 반응일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파트너십을 위해서도 해야 됐었고 저희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랑받는 REST API잖아요. 저희가 언젠가는 오픈 API 자체를 오픈할 건데 그 시점에 대응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꼭 REST API를 지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gRPC랑 JSON을 둘 다 지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만들면 돼요. 그죠? 옆에 보이시는 도식처럼 클라이언트가 실제 gRPC 서버를 직접 찌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트랜스코더 서비스를 찌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걔는 JSON 리퀘스트를 받아서 gRPC 리퀘스트로 변환한 다음에 gRPC 리스폰스를 받아서 JSON 리스폰스로 변환한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면 되죠. 간단하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서 API가 변경됐다. 서버가 하나 내려갔다. 정말 너무나 많은 사이드 이펙트들이 생겨날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운영 코스트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얘가 어디서 많이 되게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모놀리틱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면서 모놀리틱에 있는 것들이 마이크로 서비스에 다 들어가야 되게 됐죠. 그것들이 중복되게 각각 마이크로 서비스가 다 담당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비스 메시가 그것들을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자기의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여기 네트워크 로직이 비즈니스 로직으로부터 빠져나온 거예요. 이스티오가 이걸 어떻게 구성했냐 아키텍처를 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익숙하시죠? 여기에 서비스 A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비즈니스 로직, 서비스 B 이런 애들이 들고 있고 그 앞에 프록시가 있어요. 이 프록시가 아까 걔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얘네가 그걸 해주면 우리는 너무 신날 것 같은 거예요. 얘네가 그걸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주더라고요. 저희
사용하는 envoy 프록시가 고맙게도 gRPC와 JSON 트랜스코딩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공짜 점심이라고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gRPC를 사용하려면 그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야 되는데 gRPC는 프로토콜 버퍼라는 ID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에서 gRPC랑 JSON의 트랜스코딩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가장 단순하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엔보이는 이 트랜스코딩을 해줍니다. 고맙죠. 하지만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모든 리퀘스트는 포스트로 날아가야 되고요. 라우트는 package.service의 메소드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맨 아랫줄에 보시면 CURL을 이용해서 리퀘스트를 날리는 부분인데 아무리 봐도 얘는 RESTful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그럼 RESTful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커스텀하게 라우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겠죠. 다행히도 google.api.http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면 그것까지도 가능합니다. 아까랑 똑같은 메소드인데 다만 실제 gRPC에선 쓰지 않는 어노테이션 하나가 들어갔고요. 맨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벤트라는 라우트에 정확하게 RESTful하게 우리한테 익숙한 리퀘스트를 날릴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겠죠. 우리가 쿼리를 넣는다거나 바디를 넣어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라우트에다가 저런 형태로 변수의 값을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API를 쓸 건지 제공을 해놨으니까 실제 envoy 프록시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이번 세션에서는 envoy 프록시를 직접 설정하는 게 아니라 istio에서 제공하는 envoy 필터라는 야물 파일을 통해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그 해당 설정 파일인데 뭐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죠? envoy.gRPC JSON 트랜스코더를 쓸 건데 이걸 이용해서 이런 서비스를 트랜스코딩 할 거야 라고 설정하면 트랜스코딩을 해주죠. 하나 조금 유의할 게 여기 Match Incoming Request Route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을 켜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설정해놨던 커스텀 라우트가 적용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삽질할 수도 있어서 가볍게 가져와 봤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envoy를 설정을 했는데 그럼 이 envoy 프록시는 이 서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으로는 이름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우리 프로토 디스크립터인데요. 프로토 디스크립터는 아까 우리가 설정한 프로토콜 버퍼를 컴파일해서 나온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 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컴파일해서 그 파일에 대한 패스를 프로토 디스크립터 적용을 해놓으면 이제부터는 envoy가 이렇게 생긴 서비스구나 이런 식으로 트랜스코딩 해야겠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주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에 거는 이제 파일 패스를 통해서 주입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베이스 64 인코딩을 통해서 야물 파일에 바로 때려 박을 수 있는 형태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황호성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태까지 설정을 다 해놨잖아요. 이게 진짜로 동작하는지 한번 띄워봐야겠죠. 우선 익숙하신 istio 야물 파일들이고요. 왼쪽에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 정의를 했고 그 옆에 디플로이먼트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팟에 대한 뭐 코드는 따로 해놨는데 그냥 들어온 리퀘스트 적절한 데모 리스폰스를 주는 것 정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게이트웨이와 버추얼 서비스를 세팅을 함으로써 우리 istio로 들어오는 리퀘스트를 어떻게 우리 팟까지 내려갈게 할지에 대한 설정도 가볍게 해놓을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envoy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정한 게 5가지 정도 되고요. 다 길이도 길지도 않고 짧게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한번 실제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파일들을 3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야물 파일에 설정해 놓은 거고요. 크베 컨트롤을 통해서 해당 파일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팟이 잘 떴는지 한번 보면 아직은 좀 이니셜라이즈 중이고요. 네, 금방 떴죠? 그럼 첫 번째로는 gRPC 리퀘스트를 한번 보내볼게요. gRPC 리스폰스가 잘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냥 gRPC고요. 같은 호스트의 JSON 형태도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서버로 2가지 프로토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네, 박수 주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서비스를 띄우고 둘 다를 제공하는지를 말씀드렸고요. 이후 황호성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지속적인 통합과 지속적인 배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후 발표를 맡은 황우성입니다. 저는 앞서 성원님께서 설명해줬던 gRPC JSON 트랜스코더를 MV 필터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배포 주기를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구현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프로토콜 버퍼라는 것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일종의 API 규약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규약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변하기 나름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 사항들은 시간이 가면서 계속 바뀌기 때문이죠. 가능하면 신중하게 설정을 하면 좋겠지만 사소하게는 어떤 필드 추가나 새로운 메소드 추가 같은 요구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 서비스가 있었다고 했을 때 포스팅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제 글의 아이디, 그다음에 타이틀, 본문이 있었다면 저희는 갑자기 피처드 이미지 같은 필드가 필요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새로운 필드를 추가를 하게 되고, 이러면 이 프로토 버퍼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버와 클라이언트 코드를 제너레이트해서 각각에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코딩을 담당하던 MV 필터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MV 필터에서 프로토 디스크립터를 지정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프로토 디스크립터라는 컨피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PB 파일을 직접적으로 볼륨 마운팅을 하게 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프로토 디스크립터 바이너리는 이제 그 파일의 컨텐트를 베이스 64 인코딩을 해서 MV 필터 자체에 바로 심어 넣는 방식이 됩니다. 두 가지를 자세히 좀 더 보면, 이제 프로토 디스크립터라는 방식은 이제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인보이 사이드카 안에다가 그거를 마운팅을 해줘야지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사이드카 인젝션을 담당하게 되는 컴포넌트에 어떤 별도의 컨피그를 정의를 해서 어떤 볼륨을 어떻게 마운트를 하게 되고, 거기에는 어떤 외부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마운트를 보통 하게 되겠죠. 거기에 저희가 프로토 디스크립터 정의를 업로드를 하게 될 테니까. 하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API 자체의 배포 주기를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디스크립터 바이너리인데, 이것은 이제 베이스 64 인코딩을 해서 저희가 MV 필터 자체를 보면 뭐 가독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저희가 그거를 해석할 건 아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좀 전에 있었던 볼륨에 대한 디펜던시가 사라졌기 때문에 MV 필터에 새로운 바이너리를 적용하게 되면 저희는 새로운 API를 지원하는 트랜스코더를 배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어떤 프로토 정의가 변경될 때마다 저희는 여러 언어에 대한 서버와 클라이언트 코드를 생성을 해서 어떤 업로드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저희는 이제 반복을 싫어하니까 이거에 대한 CI를 셋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프로토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언어별 라이브 서버와 클라이언트 코드를 제너레이트하게 되고, 이것을 저희 내부의 어떤 고나 파이썬, 노드.js 혹은 기타 언어들에 대한 레지스트리에 푸시하는 CI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잘못된 프로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린트나 아니면 어떤 필드가 삭제된다거나 리네임 된다거나 하는 조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브레이킹 체인지들을 미리 감지하기 위한 린트들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만약에 저희는 블로그라는 서비스 하나만 있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댓글이라거나 아니면 유저 관리 영역이라거나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도메인들이 추가가 된다 이랬을 때는 이 모든 작업들을 반복해야 되는 이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한 방식은 모든 IDL 레지스트리를 한데 모은 모노 리포지토리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리포지토리 안에 저희 조직에서 사용하는 모든 API 정의들을 몰아서 넣을 수 있고, 아래쪽에 파일 트리를 보시면 패키지스라는 디렉토리 안에 새로운 도메인이 추가될 때마다 어떤 프로토 버퍼 파일을 집어넣고 그 프로토 파일이 변경이 될 때마다 이제 CI가 돌아서 새로운 변경 사항에 대해서 린트와 뭐 브레이킹 체인지를 체크를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그 변경 사항이 이제 리뷰를 다 받아서 통합이 되면 저희는 이제 각 언어별 라이브러리 생성해서 푸시를 하게 되는 플로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저희는 learn라는 노드.js의 어떤 패키지를 사용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각 API마다 이제 버저닝을 저희가 하게 될 것인데, 저희는 시멘틱 버저닝을 사용하게 되고, 특정한 API, 변경된 API에 대해서만 버전의 범핑이 일어날 수 있도록 CI를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CI를 세팅하는 어떤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었고요.
앞서 설명했던 프로토 디스크립터 자체도 이제 언어별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런 커맨드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생성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다음은 실질적인 배포에 관한 내용인데, 저희는 헬름을 이제 어플리케이션 배포에 하는 기본적인 패키징 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는 툴이고, 저희는 그 전부터 클러스터 레벨에서 사용하는 어떤 많은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메테우스, 그래파나 등의 모든 서비스를 헬름으로 배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름이 굉장히 익숙했고, 그다음에 차트 뮤지엄이나 어떤 기타 방법을 통해서 그 내부적으로 헬름 차트를 호스팅하는 레파지토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헬름 차트를 계속 주기적으로 뭔가 배포를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쉽게 만들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좀 전에 저희가 배포를 해야 되는 대상 API의 객체로서는 이제 버추얼 서비스, MV 필터 등의 어떤 쿠버네티스 기본에 존재하지 않는 커스텀 리소스 데피니션을 배포를 해야 되는데, 사실 헬름은 어떤 템플릿을 그 자체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리소스 외에 어떤 CRD도 굉장히 유연하게 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헬름으로 어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 세팅들을 동시에 배포하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헬름 차트로 이 과정을 패키징할지에 대해서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디플로이먼트나 서비스와 같은 기본적인 어떤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차트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다만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은 여기 포트의 이름을 gRPC로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istio는 이제 포트를 TCP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gRPC로 쓰건 안 쓰건 TCP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코딩과 같이 gRPC 스페시픽한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엔보이가 istio가 이 포트를 gRPC 포트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네임드 포트 방식을 이용해서 포트의 이름을 gRPC로 붙이거나 아니면 gRPC라는 프리픽스를 단 포트 이름을 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걸 설정하지 않으면 이제 트랜스코더가 아예 동작을 하지 않으니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MV 필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워크로드 레이블스라는 스펙이 있는데, 이거는 서비스라는 리소스에 있는 셀렉터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레이블 키 밸류를 지닌 레이블을 지닌 팟에다가 이 MV 필터를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에 있는 셀렉터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넣어주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프로토 디스크립터 바이너리인데, 이거는 이제 템플릿 베리애블로 치환을 해서 이제 별도의 어떤 프로토 버퍼 레지스트리에서 아까 생성했던 그 프로토 디스크립터를 여기에 실제 배포 타임에 바인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배포를 해볼 타임이겠죠. 그래서 이제 헬름 CLI를 이용해서 배포를 하게 되는데, 이제 API가 변경됐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헬름 업그레이드를 하겠죠. 그럼 저희는 헬름 차트가 있고, 이제 어떤 배포 환경별로 오버라이드 할 값들을 별도의 저희는 아티팩트 스토리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이번에 배포돼야 될 이미지 태그가 어떤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크레덴셜은 어떻게 가져오는지에 대한 정보를 넣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앞서 생성했던 프로토 디스크립터 바이너리를 또 별도의 아티팩트 리파지토리에서 긁어와서 이거를 한데 모아서 배포가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헬름 CLR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스피네이커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배포 주기를 좀 더 안전하게 가져가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나 그다음에 세부적인 설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헬름을 이제 렌더링 엔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CI를 사용하건 이 전반적인 구성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몇 가지 저희가 느꼈던 팁들이나 약간 문제점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텐데요. 제이슨 트랜스코더라고 하지만 어떤 레가시 클라이언트는 텍스트 응답을 기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글 API HTTP body라는 어떤 타입을 이용해서 거기에 값을 세팅을 해서 내려주면은 제이슨이 아닌 다른 응답을 내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외적인 상황이 생긴다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EST 응답에 HTTP 응답에는 gRPC 스테이터스나 gRPC 메시지 같은 헤더들이 같이 붙어서 내려갑니다. 이런 거는 이제 트랜스코더가 받은 gRPC 응답을 이제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트랜스코더에 지정한 디스크립터 기반으로 API를 변환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핑이 되지 않았던 경로라거나 메소드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업스트림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503 에러가 리턴이 되는데,
이런 경우 저희는 이제 이걸 세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것인가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고 단순히 경로를 잘못 입력한 거였습니다. 이런 경우 뭐 404나 403 같이 좀 더 의미에 맞는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어떻게 할지 저희가 방법을 찾지 못해서 혹시라도 아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보이 필터 자체는 버추얼 서비스를 통해서 들어온 어떤 라우트에 대해서 매핑이 되는 거기 때문에 포트 포워드를 이용해서는 그 버추얼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들어오는 트래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트 포워드를 통해서 많은 테스트를 하게 될 텐데 그때 REST API를 호출했을 때 이제 응답을 하지 않겠죠. 그런 경우 이제 이게 왜 안 되지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서비스 엔드포인트로 직접 접근을 하거나 인그레스를 통해서 접근하면은 잘 응답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런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거를 조직 내에서 매끄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gRPC 서비스를 만들 때 트랜스코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손쉽게 gRPC 서버만 구성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었고요. 이는 이제 다른 팀에서 만약에 아직 gRPC를 사용할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는 gRPC로 개발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 그래 우리는 gRPC로 개발을 할게 너네는 트랜스코딩된 REST API를 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공용으로 쉐어하는 IDL 레지스트리에서 이제 프로토 파일을 직접 서로 리뷰를 하고 그 결과로부터 개발을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토를 이제 새로 만들고 그거를 플리캐스트를 날렸을 때 조직 내에서 전반적으로 리뷰를 거쳐서 좀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PI를 디자인이 먼저 완료가 된 후에 개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I First 어프로치가 좀 더 자연스럽게 조직 내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셋업 코스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상쇄가 됐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성원님께서 보여주신 예시 같은 것들은 제가 샘플 리파지토리 만들어서 올려놨고요.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참고했던 여러 자료들을 여기 링크 걸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